손끝에서 전해지는 사랑. 육성수. 이리 와. 여기는 안 깊어. 나는 충북 충주시 삼청면 근처에서 성실하게 살아오신 아버지 육문복님과 어머니 방인복님의 오남 이녀 중 여섯째로 태어났다. 학교를 다니기 전이었는데 아주 더운 날이었다. 집에서 1km쯤 가면 충주댐의 상류인 삼탄 유원지가 있었다. 부모님은 산에 일을 가시고 나는 동네 친구와 형들과 멱을 감으러 갔다. 그날따라 친구들은 나를 물이 많은 곳으로 데리고 갔다. 친구와 형들은 옷을 벗고 들어가서 재미있게 놀고 있었는데 나는 무서워서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형들은 나에게 성수야 이리 와 여기는 안 깊어 라고 말하며 나를 불렀다. 나는 용기를 내서 한 발 한 발 들어갔다. 생각보다 깊지 않아서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쑥 하고 발이 들어가더니 몸이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순간 겁이 났고 소리를 지르면서 몸을 버둥거렸지만 나갈 수가 없었다. 형들은 벌써 옷을 입고 밖에 나가 있었다. 힘이 빠지고 의식을 잃어갈 때쯤 동네 이명한 형이 뛰어들어와 나를 구해줬다. 어린 나는 그때 죽음에 대한 공포를 경험했다. 우리 동네는 댐 근처라서 동네 사람들이 모두 수영을 잘했다. 나는 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수영을 정식으로 배울 수 있었다. 그러면서 물에 대한 공포를 이겨나갔다. 초등학교 4학년 8월쯤이었을 것 같다. 점심때 누나가 밥을 하는데 불꽃이 굴뚝을 타고 올라 우리 초가집에 불이 붙어버렸다. 집은 흔적도 없이 다 타버리고 숟가락 하나 건질 수 없었다. 옆에 있던 돼지우리에도 불똥이 튀어 돼지들도 화상을 입었다. 우리 가족은 잘 곳도 없어 이웃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졌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집에 갔더니 누군가가 우리 돼지를 훔쳐갔다. 사람으로서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 우리 가족 모두는 충격이 컸다. 이제 나 살기 싫다. 1975년 20살에 입대하여 최전방 전곡 연천에 있는 보병사단으로 자대 배치를 받았다. 나의 보직은 무전병이었다. 나는 운동을 잘해서 부대에서 하는 경기가 열리면 늘 선수로 참여를 하였다. 기갑 탱크 부대들끼리 대결을 하는 어린이날, 럭비 시합은 꼭 이겨야 한다는 연대장님의 바람으로 석 달 동안 합숙 훈련을 하기도 하였다. 아쉽게도 우리 부대는 졌고 경기장에서 자대까지 20km가 넘는 거리를 힘들게 뛰어서 돌아가야만 했다. 그렇게 나는 부대 생활을 적응했다. 어느 날 새벽에 보초 근무를 할 때의 일이었다. 보초 근무를 6, 7시간씩 할 때 군인에게 실탄을 120발씩 지급하였다. 몹시 추운 날이었다. 입대 동기 박태규는 보초를 서는 동안 고참이 계속 옆구리를 때리고 머리를 쥐어박고 엎드려 뻗쳐도 시켜서 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런 박태규가 소대장실로 총을 겨누고 울면서 들어오는 것이었다. 나는 박태규에게 왜 그러니? 라고 물었는데 그는 피해 라고만 말하는 것이었다. 태규는 이제 나 살기 싫다 라고 말하는데 소대장실 안에는 소대장이 겁에 질려 숨어 있었다. 내가 막아서서 총을 잡으려 했지만 방아쇠를 잡고 있는 태규의 손에서 총을 빼앗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다. 나는 태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우리 둘은 서로 대화를 하는 중 마음이 진정이 됐고 긴박한 위기를 넘겼다. 다음날 소대장이 나를 불러 전날 일을 물었다. 소대장님과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잘 해결이 되었다. 지금도 다시 생각해보면 너무도 아찔한 순간이었다. 제대 후에 군대 동기 홍재호를 만나기 위해 시골집에 찾아갔을 때의 일이다.
그곳에 가면 동기 부모님도 뵙게 될 것 같아 양복을 깔끔하게 입고 갔는데 동네 입구 강가에서 3살가량 되어 보이는 아이가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이었다. 나도 모르게 옷을 입은 채로 강에 뛰어들어갔다. 물 공포를 극복한 후로 나는 시신 꺼내기 아르바이트도 몇 번 한 적이 있었다. 수영 실력도 제법 되었는데 물에서 꺼낸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았다. 그렇게 힘들게 구해낸 아이는 싸늘한 시체가 되었고 나는 너무 힘들었다. 엉망이 된 옷차림으로 동기 부모님을 뵐 수가 없어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 이후로 동기도 만날 수가 없었다. 신기하게도 이 자서전을 작성하기 얼마 전에 재호 동생과 연락이 되었고 우연하게 전달들은 얘기로는 10년 전쯤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어머니 바라기. 1977년도 포상휴가 일주일을 받아 집에서 지낼 때였다. 귀대 전날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어머니는 나에게 앉으라고 하시더니 형들한테 잘하고 형수는 아버지 어머니 모시느라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저런 당부 말씀을 하셨다. 하지만 나는 친구하고 약속이 있어 어머니 이야기를 중간에서 끊고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 귀갓길에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사과를 사가지고 와서 같이 먹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새벽 3시에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셨다. 사과 3쪽을 드렸는데 기운을 차리실 줄 알았지만 점점 의식을 잃어가는 것 같았다. 이날은 연천 부대로 복귀해야 하는 날이어서 집에서 오전 6시, 7시 사이에는 떠나야 했다. 나는 군복에 워커까지 신고 어머니를 안방으로 모신 후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밖을 내다보던 조카가 삼촌 버스가 올라와요 했고 나는 혼수 상태의 어머니를 보면서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떼야만 했다. 어머니의 손을 놓고 나오는 순간 심상치 않은 느낌이 전해져 왔다. 하지만 형과 누나에게 맡기고 나는 집을 떠나 버스를 타야만 했다. 내가 역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형은 오토바이를 빌려 동사무소를 들려 사망신고를 하고 서류를 떼어 나에게 전달했다. 부대에 들어가서 휴가 복귀 신고를 하고 중대장에게 전달해드렸다. 중대장님은 사망신고서를 보시고는 오늘은 내 옆에서 자라며 야전 침대를 설치해 주셨다. 방 밖에는 보초도 세워두셨다. 중대장님은 내가 충격으로 혹시라도 사고를 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다. 자는 둥 마는 둥 하다 보니 새벽이 되었고 중대장님은 열흘짜리 휴가를 보내주셨다. 상관들과 소대장이 부의 봉투까지 주면서 잘 모시고 오라고 하셨다. 정말 고마운 분들이다. 나는 어머님 바라기였다. 어렸을 때는 어머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갔다. 산에 일을 가실 때도 따라가서 일을 도와드리고 장에 나무를 팔러 가실 때도 따라다녔다. 어머니는 어느 일 하나 허투루 하시는 것 없이 가정의 살림을 완벽하게 하신 분이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한 시간이 너무나 아쉽고 내가 직접 병원에 모시고 가지 못한 것이 참으로 가슴 아프다. 그리운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고 그날 해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위문 편지가 맺어준 사랑. 여동생의 중학교 동창이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 방에서 앨범을 보게 되었다는데 거기서 내 사진을 보고는 군의 의문 편지를 보내왔다. 나는 글솜씨가 좋고 글씨도 예쁘게 쓰는 동생 친구에게 답장을 많이 썼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만나기 시작했고 제대 얼마 후 결혼을 했다. 1979년도에 약혼식을 하고 전기에 관한 일을 배우면서 거제도에 있는 대우조선소에 직장을 잡았다. 거기서 2년 신혼생활 후에 서울로 올라왔다. 농심에 취직을 했고 얼마 후 동경백화점 변전실로 직장을 옮겼다. 큰아이를 출산하는 날이었다.
회사 일이 너무 늦게 끝나 택시를 타고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는 산통이 막 시작되었지만 늦은 시간 병원도 못 가고 근처에 사는 형수님이 아이를 받아주셨다. 태어난 아이를 안으니 흥분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좋았다. 많은 생각들이 지나갔다. 어깨가 무거워지고 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다. 동경프라자 백화점 변전실에서 일할 때는 건물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처 재래시장 안에 있는 300여 개 상가의 전기도 관리하였다. 검침을 하면서 그동안 전기를 훔쳐 쓴 상인들도 발견했고 그것을 눈 감아준 직원들도 알게 되었다. 나는 모든 것을 전부 체크해서 정확하게 계산하니 그동안 사용했던 전기의 양이 달라졌고 자신이 사용했던 전력량만큼 청구되니 상인들이 좋아했고 백화점 회장님도 나를 신임하게 되었다. 밤에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낮에 변전실에서 잠깐 눈을 붙일 수 있는 간이 침대가 있었다. 전날 밤 꼬박 일하고 힘들어서 잠깐 잠이 들었다. 공교롭게도 정전이 되어 총무부에서 나를 찾고 난리가 난 상황이었다. 변전실은 지하실에 있어서 정전이 되면 암흑 같았다. 아무리 인터폰을 해도 나는 못 받았고 안쪽에 있어서 사람들이 몰랐다. 오후 4시쯤에 정전이 되었고 한참 후 깨어보니 사방이 깜깜한 상태로 정전이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급히 일어나서 자가발전을 가동하니 다시 불이 들어왔다. 총무과장과 상무에게 불려가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했고 결국 회장님에게도 상황 설명을 했다. 상무는 심할서를 요구했고 나는 심할서 대신 사표를 제출했다. 상무는 무척 당황한 눈치였는데 나는 확고한 결심이 있었다. 정전 상황에서 대처를 빨리 했으면 좋았겠지만 나도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직장에서 화상을 입은 일도 있었다. 변전실에서 문제가 생겨서 밤새 일을 했는데 새벽 3, 4시경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지더니 비가 막 쏟아졌다. 뒤에는 바로 변전실에 고압이 22,900볼트가 흐르고 앞에는 변전실 안에서 380볼트가 흐르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다음 날은 상인들이 장사를 해야 했기에 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380볼트 불꽃이 얼굴에 튀어 화상을 입었다. 뒤쪽에도 전류가 흐르고 있어 움직일 수가 없었고 갑자기 밝은 빛이 내 얼굴로 확 들어왔다. 나중에 하늘을 보니 빨갛게 보였고 그 사건으로 망막을 다친 것이 아닐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까지 들었다. 고대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으면서 둘째 아들의 돌잔치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너무 아쉬웠고 아버지로서 둘째에게 너무 미안했다. 더 나이 들기 전에 내 사업을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화양리에서 전파사를 오픈하게 되었고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려고 사표를 3번씩이나 제출하였지만 반려가 되었다. 마지막에는 상사의 권유로 2가지 일을 동시에 해보기로 하였다.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직장과 개인 사업을 같이 하다 보니 역시 역부족이었고 7, 8개월 만에 폐업을 하게 되었다. 그 이후 나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져 동경프라자 안에 완구점 매장을 오픈했다. 완구점 직원은 3명이었고 나와 아내가 교대로 업무를 보았다. 장사는 잘 되었다. 인생의 전환점. 1990년 6월 19일 출근하는데 눈이 이상한 느낌이 있었다. 2달 동안 다니던 동네 안과병원이 휴가 중이어서 약만 지어와 먹었는데 차도가 별로 없었다. 그러는 중 유명하다는 영등포 김한과를 방문하게 되었다. 의사선생님은 내 눈을 보더니 이미 80% 정도 실명이 되었는데 그동안 약을 너무 강하게 먹어서 더 이상 치료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너무나 충격이었다. 그동안 동네 병원에서 치료하면서 해준 이야기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금방 치료가 될 줄로만 알고 바쁜 시간을 쪼개어 병원 치료를 꼬박꼬박 받으면서 노력했던 것들도 의미가 없어졌다. 그 후 2, 3년은 눈을 고치는 데 전념했지만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는 어려웠다. 1년에 한 달 정도만 보험 처리가 되었다. 의료보험이 안 되는 비싼 수입약을 먹으니 비용 부담이 너무 컸다. 상가 2채 이상의 돈을 약값으로 지출하였고 집안 살림은 어려워졌다. 큰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 아이에게 축구를 가르치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였다. 축구 전문학교를 보내면 좋겠다면서 아이가 공부도 잘한다고 했다. 하지만 축구 전문학교는 집에서 40분 이상이 걸렸다. 학교 측에서는 전학만 시키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눈 때문에 정신이 없었고 아들은 싫다고 거절했다. 아이가 6학년 때는 학교에서 넘어져 뇌진탕 수술을 했다. 머리를 절개하는 수술을 받고는 축구를 그만두었지만 치료 후 아들은 농구를 아마추어로 할 정도로 건강해졌으니 불행 중 다행이다. 그렇지만 제일 좋았던 기억은 직장 다니면서 주말이 되면 식구 모두가 캠핑을 갔다. 캠핑은 가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보약이라고 할까. 들을 수 없는 사람, 볼 수 없는 사람. 나는 실명 이후에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할 수가 없어서 아내에게 가게를 맡아달라고 했더니 규모가 커서 본인은 감당을 못하겠다고 했다. 아내는 지난 10년은 당신이 나를 책임져 주었으니 이제 내가 당신을 책임질게요 라고 말하였다. 그렇게 나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아내가 너무 고마웠다. 가게를 정리하고 아내는 미용학원에 등록했다. 1차 시험에서 바로 합격을 하고 지인 밑에서 몇 년 일을 하다가 본인의 미용실을 차렸다. 그리고는 20년 가까이 미용사로 열심히 일했다. 아내가 나를 위해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나는 혼자 집에 있으면 두려움과 무서움이 엄습해왔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밖에서 초인종 소리만 나도 깜짝깜짝 놀랐다. 외출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으니 6, 7개월 동안은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다. 내 곁에는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살 희망을 가질 수도 없었다. 죽으려고 죽는 연습만을 했다. 이런 모습을 아내와 가족들한테 보이기 싫어 바다에 배 타고 갔다가 뛰어내릴까 생각도 해보고 고향에 가서 죽을까 생각도 했다. 몇 번 시도를 하다가 나중에는 오기가 생겨서 죽으려는 노력을 살려는 노력으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아내에게는 청각장애 조카가 있었다. 내가 시력을 잃기 전에 그 조카와는 인사만 가볍게 나누던 사이였다. 나는 실명하고 집에 있었지만 아내는 일을 하러 나갔기 때문에 집에는 사람이 없었다. 그 조카가 매일 오면서 과일도 사오고 고기도 사오고 밥도 차려주어 너무 고마웠다. 내가 잘 나갈 때는 모든 게 자신만만하고 여유도 많았지만 이제 다치고 나니 골칫덩어리가 된 기분이었다. 살갑게 대해주는 조카 덕분에 성경책도 사고 교회도 다니게 되었다. 종교가 없던 나에게 교회를 알게 해주어서 미신처럼 믿었던 부적 같은 것도 다 태우고 더 열심히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하루는 라디오를 듣고 있었는데 라디오에서 산소망 선교회가 나왔고 그 전화번호를 외워서 연락을 해보고 그곳에 다니면서 종교를 믿으니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리고 나는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안마, 침 등을 하루에 8시간씩 교육해주는 곳에서 숙식을 하면서 잠자는 시간만 빼고는 오로지 공부에 열중했다. 그곳에서 3년을 먹고 자고 지냈으며 공부를 통해 알게 된 여러 기술들을 이용해 지금도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마다 나가서 침을 놓는 봉사활동을
산소망 선교회에서 15년째 하고 있는데 누구를 돕는다고 할 수도 있지만 내게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한다. 기숙학원에서 알게 된 최양진 선생님께서는 내가 그곳을 수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고 그 고마움을 간직하며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면서 지낸다. 함께 사는 세상. 나는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기억에 남는 두 분의 택시기사를 이야기하고 싶다. 집 근처에서 내려야 하는데 택시기사는 큰 길에서 딱 세워주는 것이었다. 제가 눈이 안 보입니다 하고 사정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냥 내려주고 가버렸다. 지팡이마저 없어 손으로 더듬더듬거리며 간신히 집에 도착했다. 그런가 하면 노원역에서 택시를 탄 적이 있었는데 집 앞에 내려주셨다. 요금이 얼마예요? 라고 물었는데 기사가 잠시 후에 부탁 좀 해도 될까요? 라는 것이었다. 나 같은 사람에게 부탁할 게 있을까 하는 마음에 무엇이냐고 물으니 제가 선생님한테 돈을 안 받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 좀 드릴게요. 영업을 하시니 일단 요금은 받고 내가 안전운전을 기도드리겠다 했지만 그는 간곡했다. 그러면 안전운전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생기세요. 라고 말하고 내렸다. 20년 동안 침을 놓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기사분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린다. 현재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잘 몰라도 잘 살고 계실 것 같다. 자신의 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더불어 함께 사는 삶도 가능해지리라 생각이 된다. 나의 사랑, 나의 가족. 큰아들이 직장에 들어갈 때 작성한 자기소개서 내용을 알게 되었다. 아들은 자기소개서에 나는 어떤 과정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다. 실명한 아버지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왔는지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고 썼다는 것이다. 참으로 의젓하고 대견한 아들이다. 나는 눈은 잃었지만 그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아이들 둘이 잘 성장해서 직장에 잘 다니고 결혼해서 아이들도 낳아 지내는 것을 보면서 너무 행복하고 흐뭇하다. 늘 나의 곁에서 모든 것을 도와주고 믿어주는 아내에게도 감사하다. 두 아들들을 혼인을 시키기 위해 상견례를 할 때 나는 사돈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린다. 나는 눈이 안 보이니까 만나고 헤어질 때 꼭 안고 인사를 나누면서 나는 침을 놓는 손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체크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다. 손을 잡아보고 포옹을 하면서 느끼는 체온으로 건강을 체크하면서 오늘도 나의 손끝으로 사랑을 전해본다. 900냥보다 나에게 소중한 100냥. 사람의 신체에서 눈은 900냥이라고 한다. 난 그 900냥을 빼고 나머지 100냥을 지니고 있다. 그 100냥을 900냥 대신에 사용해야 할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는 뒤에 내 죽음이 있다고 해도 나는 전혀 두려움이 없고 사는 날까지 그 시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술 작가 김현경.